1억보단 2억이 낫겠지? 5억보단 10억이 낫겠지? 계속 그렇게 살다가 우리나라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70대 이상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몇 분을 아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늘 하시는 얘기가 자식 좋은 일만 시키고 내가 죽는다고 그렇게 억울해 하시면서 그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교수님이 과거에 그 금융 의사 결정 요 관련된 논문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두 개의 금전적인 옵션이 있을 때 그 중에 이거를 선택하거나 이걸 다 반대편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심리학자들, 특히 인지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마음, 그 문화의 마음, 그 집단의 마음을 연구하는 중요한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일종의 연구 수단이죠. 제일 좋은 수단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람의 그 원초적인 것까지 다 나오니까. 게다가 또 정량화가 잘 되니까 데이터로서의 용이성도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지심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심리학에서도 뭐 사회심리학도 마찬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일종의 머니 게임들이죠. A 선택하실래요? B 선택하실래요?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 당첨 확률이 100%인 그런 게임 A. 예. 1억 원 당첨 확률이 89%이고 예. 5억 원 당첨 확률이 10%이고 네. 나머지 1%는 꽝. 꽝. 예, 이게 B. 네. 어느 게임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저는 100%인 거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왠지 그래도 왠지 B 이렇게 되죠. 사람 마음이. 그렇죠. 욕심꾸러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B를 많이 골라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서양 연구에서는 A를 많이 골라요. 아, 서양 사람들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인간을 획득할 때 모험하지 않는다. 인간은 획득의 상황에서 모험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A를 선택해야지. 내가 잡을 수 있는 물고기를 잡아야지. 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이래요. 또 그러면 무슨 소리야, 계산해봐. B가 더 기대 가치가 높잖아. 그렇죠. 기대값이 높잖아. 라고 하지만 사실 상당 부분 이건 내가 B의 욕심이 나는 거를 정당화하는 구실일 뿐인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올려볼까요? 게임 A 1조 원 딸 확률 100%. 네. 게임 B 1조 원 89%, 5조 원 10%, 꽝 1%. 그럼 무조건 A죠. 네, 그럼 무조건 A죠. 그렇죠. 네, 이거 왜냐면 1조 원도 뭐 죽을 때까지도 쓸 수가 없는 어차피 못 거니까. 쓰는데. 네네네. 네. 그러니까 금액을 확 올라가면 B의 기대 가치가 아무리 커져도 어느 정도 되면 사람은 A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A를 선택하는 게 정말 한국에서는 정말 1조까지 가거나 1000억까지 최소한 가야 고르는 분이 많은데 외국에서는 US 달러 1000불, 그러니까 1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A, B를 놔도 A 가는 분들이 많아요. 와, 신기하다. 네. 이것도 약간 투기성 짙은 한국인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걸 오랫동안 연구자들이 연구해 왔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의 크리스토퍼 씨 교수 같은 경우는 이걸 쿠션 가설이라고 합니다. 쿠션 가설. 그러니까 쿠션 하이포테시스, 쿠션 가설이라고 하는데 쿠션이 이게 밑에 이게 쿠션이 있으면 딱딱한 의자에 쿠션이 있으면 퉁 하고 앉아도 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동양 문화에서 특히 한국 같은 문화에서는 경제적으로 내가 좀 모험적인 행동을 해도 주위에 있는 친구, 가족들이 특히 돈에 있어서는 그래도 쿠션 역할들을 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금전적으로 모험적 성향이 강하다. 상당히 강하다. 이런 게 이제 그 크리스토퍼 씨 교수의 쿠션 가설인데 근데 그렇게 치면 그 쿠션이 없는 혼자 사는 한국 사람들도 그런데 이런 경향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문화적인 쿠션뿐만 아니라 뇌 자체가 원래 욕심꾸러기.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는. 그래서 다양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한국 사람들은 욕심 많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건 나쁜 뜻이 아니고요. 가치 중립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욕심이 많다는 건 결국 그러니까 근면성실한 문화의 이면이기도 해요. 그렇죠. 욕심이 많아야 근면성실하고 더 열심히 사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제 어느 민족은 게으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착각하죠. 그걸 게으르다고 착각하죠, 우리는. 근데 그분은 욕심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다음날 출근을 안 하고 이런 나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 진출하신 그 사장님들 보면은 그렇죠. 공장에 일주일 동안 주고 나면 다음 주에 출근을 안 한대요. 그리고 돈 떨어지면 다시 출근을 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한 주 한 주에 만족하기 때문인 그렇죠. 걸까요? 적게 가져도 쉽게 만족할 수 있고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신경 전달 물질로 접근하죠. 그러니까 아난다마이드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서 잘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그게 이제 그 아무래도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쪽 이제 태평양 건너갈 수는 없으니까 좀 반대편 쪽으로 갈수록 아프리카 쪽으로 갈수록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아난다마이드가 쉽게 나오는 그 쉽게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네네. 그러니까 서로가 오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국 사람들 보고 욕심꾸러기라고 오해하시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분들은 그분들을 보고 게으르다고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은 낙천적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낫죠. 적게 가져도 쉽게 행복해지는. 그래서 저는 한국 분들에게 나는 욕심 없어 이거 굉장히 위선적인 말이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한국 사람이 나는 별로 욕심 없어 이런 말. 네네. 그분들이 제일 욕심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뭐 누군가 비교를 하면서 사실은 더 욕심을 이제 갖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특히 이제 SNS 이런 거 많이 발달을 하면서 비교할수록 불행해지고 남의 SNS 보면 다 그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잘 살아 보이고. 얼마 전에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글로벌 행복지수 조사를 할 때 부탄이라는 나라 항상 1등이었잖아요. 근데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부탄에 인터넷이 조금씩 보급이 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의 행복도가 좀 떨어졌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 잘 안 흔들리잖아요. 비교에. 자기 기준. 일할 때 보면 이런 분이랑 일하면 참 좋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랑 일할 때 되게 힘든 경우가 많죠. 특히 이분들이 상사일 때. 자, 이런 직장 상사 있으면 참 일할 때 일을 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참 하게 되는데도 참 편하게 그리고 많이 해도 원활히 잘 되는 게 이런 분들이잖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딱 좋아. 이런 얘기 할 줄 아는 상사랑 일하면 참 일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기 기준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오케이 여기까지 딱 좋다. 근데 이제 그게 없는 분들은 야 쟤네들은 좀 더 하던데. 야 여기는 야 저쪽 옆에 가 보니까 조금 더 뭐 집어넣었던데.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들. 근데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기준만 있는 나라. 자기 기준밖에 다른 게 활용할 게 너무 없어. 그렇게 되면은 약간 더 뭐라 그럴까 부풀려진 행복감으로 갈 수도 있죠. 약간 취약해지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그래서 비교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비교를 하는데도 내 기준이 잘 만들어지는 거나 아니면 비교를 늘 하면서도 내 기준은 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자기의 기준을 가진 사람. 그게 행복일 수도 있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만족감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고. 요게 혹시 뭐 투자를 할 때도 좀 적용이 될까요? 투자는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투자 게임을 할 때 보면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고을, 목표들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 게임에서 스톱을 잘하고 그다음에 스위칭도 잘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요. 맺고 끊는 거 투자할 때도. 그러니까 스위칭은 바꿔보는 거고 스톱하는 거는 이제 뭔가 파는 걸 스톱할 수도 있고 사는 걸 스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 기제가 잘 발달된 사람들. 만족 기제.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렇게나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스톱하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는 풍선 터뜨리기 게임으로 이렇게 실험을 많이 했어요. 이게 벌룬 테스트라고 하는데, 자, 내가 이제 펌프질을 합니다. 펌프를 쭉 집어넣으면, 에어를 집어넣으면, 자, 풍선이 커질수록 받는 돈이 많아지는데, 터지면 완전히 아무것도 못 받죠. 그쵸? 그러니까 최대한 안 터지게 바람을 많이 넣어야 하는. 그런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자, 풍선의 재질은 잘 관리했기 때문에 다 대부분, 풍선은 어느 정도 되면 터집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점에서 터져요. 고무장갑도 터지듯이. 그쵸? 그리고 그게 뭐 처음에 펌프질 3번 했는데 팡 터지는 것과 뭐 40번 했는데도 안 터지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웬만큼 하면 터져. 비슷하게 터져. 근데 그게 이제 확실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 그건 풍선을 진짜 그 과제를 한 1000번 정도 해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5번, 10번 정도 해가지고는 지점은 알겠지만 그건 잘 모르는 거죠. 슬슬 욕심 나겠네요. 한 번 더, 좀만 더. 그런데 그런 과제를 잘했을 때 그래 어느 정도까지 쫙 안정적으로 딱 돈을 가져가고 그거 이상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그 밑에 지레짐작해서 너무 일찍 포기하거나 아니면 매번 터뜨리는 사람들 이런 유형들 있잖아요. 이런 유형들과 그래 요 정도까지 잘 가고 또 터지기 직전 한 3번 정도에서 멈추는
네,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 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지점에서 만족을 하고 끝내는. 그렇죠. 한 번, 두 번은 운이겠지만 그 과제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3번, 4번, 5번, 6번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아지는 사람들 있죠,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근데 저 같으면 펌프질을 한 50번 했는데 안 터졌어. 그 다음에는 한 50 서너 번? 네, 그 다음에는 한 60번까지 이렇게 해볼 텐데.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결국은 한 번은 터져야 되는 사람. 예. 이런 사람도 있고, 예. 이게 딱 보면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딱 왔다라고 하면 매번 처음에는 한 5번 전에 멈췄다가, 4번 전에 멈췄다가, 3번 전에 멈췄다가, 그냥 3번. 계속 멈추는 사람들. 자기가 확인했으니, 네, 오케이, 네. 여기까지는 안전해. 그렇죠. 여기까지만 계속 먹자,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어떤 분은 한 번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꼬리가 내려져가지고 계속 극단적으로. 한 20번 더 해도 되는데도 계속 거기서 멈추는 분, 별의별 분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 풍선 터트리는 그 테스트가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 사용을 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와요. 그게 그 사람의 투자 행태랑도 완전히 이어질 수 있겠네요. 상당히 이어지죠. 이후에 많은 행동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제, 단순한 과제. 심리학에서 수많은 실험들을 하면서 모든 실험이 다 인간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주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그건 분명히 아닌데 네. 유난히 어떤 과제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된다라는 건 유난히 참 그 과제가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걸 설명해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서 벌룬 테스트라고 불리는 이제 풍선 과제인데 네. 이제 어쨌든 그런 다양한 여러 종류의 인간 군상의 관찰이 가능하다. 이거 이제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어떤 유형일까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해보면은 그래서 학생들이나 참가자들의 그 참여 의지도 제일 높은 그런 그 실험이기도 한데 이런 실험에서 제일 결국은 10번 하고 20번 하고 이렇게 30번 해 나갈 때 네. 제일 누적 결과가 좋은 거. 누적 결과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IQ는 아니에요. IQ는 아닌데 의사결정을 좀 냉철하게 잘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 냉철하게 잘한다라고 하지만 네. 정서적으로 지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서적 지능? 네. 그러니까 무조건 감수성이 예민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자기의 정서를 잘 볼 수 있는. 요런 때 요 시그널은 요 정도 항상 위험했지. 요때 요렇게 가슴이 심장이 쫄깃쫄깃한 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는 없어. 이렇게 자기의 정서, 감정이 주는 그것의 의미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고 예전의 것들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가져오면서 요거는 믿어도 되는 감정이야. 요거는 별로 믿을 필요가 없는 감정이야. 이런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런 사람들은 뭐 사업적인 판단이나 투자적인 판단도 굉장히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죠. 요거를 어디 가서 해보면 좋겠네요. 네. 나의 유형을 알고 투자를 하더라도 그죠? 네. 중요한 의사결정도 그렇게 해야 될 테니까. 네. 요거 들으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막 급등했을 때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조금 더 욕심내다가 그러다가 다 꼬꾸라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조금 비현실적인 금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분들. 물론 근데 저도 사실은 주식을 거의 팔지 않거든요. 교수님은 거의 모아만 하시는. 그냥 이제 저는 우표 수집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하나 뜯어서 이렇게 하나 뜯어서 이렇게 하나 뜯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강의에 불러주신 기업에 그날 받은 강연의 10% 뭐 이 정도 좀 주식이 비싸다 그러면 10%로 한 주도 못 산다 그러면 20%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거기 갔다 온 마치 마그네틱 사듯이 해외여행 갔다 오면 거기 마그네틱 사듯이 그렇게 냉정을 붙이듯이 저는 주식을 투자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수집한다라는 느낌이 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그 총액은 많지 않아도 종목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 굳이 팔아야 될 이유도 잘 모르는 거죠. 그 나중에 혹시 좀 공개 가능하신가요? 지금까지 들으신 질문 중에 제일 지금 난처한 질문이다. 이 웬만한 질문 다소 하시는데 기업을 공개하실 건지 수익률만 공개하실 건지 둘 중에 하나 가려도 좋다. 기업의 절반. 기업의 절반. 기업의 절반. 왜냐하면 신비감 줘서. 그래요? 네. 근데 되게 많으니까 그 기업의 절반. 그러니까 어떤 주식은 정말 뭐 200원, 300원일 때 산 주식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막 몇십만 원 하는 주식도 막 한 2, 3만 원대 산 적도 있고. 아주 오래 전에 강연을 하셨던.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갔는데 짜증나죠, 그러면. 왜? 그 기업이 너무 성장해 있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10,000원에 샀는데 지금 막 20만 원짜리 기업이 돼 있으면 20만 원에 그
그 기업이 돼 있으면 주식 한 주에 그럼 막 짜증 나죠. 어떻게 사라는 거냐. 네? 이러면서 그것도 이제 항상 말씀하시듯이 본인의 그 상황이 결정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주식을 거의 안 팔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거의 하지 않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주라도 사면 그 기업에 관심 가지고 매 눈으로 부릅뜨고 보게 되죠. 신문을 볼 때도 이거 왜 이렇게밖에 못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주주니까. 네, 주주니까. 그리고 강연 갈 때도 나 지금 소액 주주로 왔다고 나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라포 형성할 때도 너무 서로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으니까. 그래서 많이 팔진 않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주식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너무 올라가고 수익 실현해도 못 파는 분들 왜 못 팔까? 네. 거기서 더 욕심이 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얼마 있으면, 돈이 얼마 있으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있으면 더 이상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실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네. 근데 그게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가 장기, 단기, 중기가 다 여러 가지가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진짜 투자로 내가 집을 하나 마련할 만큼의 돈, 근데 집을 마련하면 그 다음에 투자 목적의 집 혹은 나중에 건물 올리는 거, 막 이렇게 나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면 뭐 하실래요? 다 빌딩 산다 그러죠. 그죠. 근데 의외로 외국에서는 복권 당첨되면 뭐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 많아요. 그쪽이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의외로 세계 여행 떠나겠다. 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가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옆집 도넛 가게 사겠다. 도넛 가게 사겠다. 내가 자주 가는, 내가 단골인 좋아하는. 그러니까 가깝고 멀고 중기, 장기, 단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멀고 가까운, 그 다음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것들에 대한 자기의 위시리스트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위시리스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언젠든 못 팔아요. 올라가는 건. 못 파는 그걸로 할 수 있는 위시리스트. 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이냐고 자꾸 외국 연구자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비싼 집 있는 푸어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야? 비싼 집 있는데 왜 가난해? 이 영끌족에 대해서 외국 분들이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뭐 영끌에 대한 얘기들도 하죠. 근데 사실은 저는 영끌보다 하우스 푸어인 분들이 더 보면 안타까워요. 하우스보이분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제가 강남에 정말 큰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몇 분을 아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늘 하시는 얘기가 자식 좋은 일만 시키고 내가 죽는다고 그렇게 억울해 하시면서 돌아가시죠.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본인은 1,000억 넘는 건물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 또 엄청나게 구두쇠에 있을 수 그러면서 있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매년, 입주한 크고 작은, 개인과 기업으로 인해서 매년 15개 이상의 송사에 시달리시고. 그런 분들 많아요. 네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 호머 헌드레드 100살 넘게 사는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110, 120 막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이 막 70, 80에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억울해 하시면서 속상해 하시고 제 손 붙잡고 이게 뭐냐고 막 하시던 분 몇 분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돈을 마구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답이 없는 문제고 내가 내려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재테크를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때 착하게 살고 남을 해치지 말고 그 다음에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 아주 기본 몇 가지 대원칙 외에 얼마나 벌고 어떤 주기로 쓰고 어떻게 어떤 주기로 만약에 또 벌고 쓰고 적립하고 이게 사람의 기호와 취향이 다르듯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내려야 되는 답이에요.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나 스스로 내가 나한테 내려야 되는 답이나 정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철저히 외면하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1,000억보단 2,000억이 낫겠지, 1억보단 2억이 낫겠지, 5억보단 10억이 낫겠지 계속 그렇게 살다가 우리나라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70대 이상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00억 부자도 고독사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